네, 정치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당 상황이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요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직무대행 체제는 끝난 거잖아요. 어제 사퇴 선언을 예, 했으니까. 사퇴 의사를 표명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당헌당 해석을 놓고 또 말이 많던데. 그 이제 당헌 당규 해석 두고 싸우는 건 사실 한가한 이야기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당내에서 공감대가 확인이 된 거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이 너무 많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문자 노출된 것도 항상 긴장해야 되는데 그 순간 넋 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 뒤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일순간 의식 못하고. 그렇죠. 뭐 초선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너무 바쁠 때는 정신줄 잠깐 놓을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경무에 시달린 결과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일도 바쁜데 음. 이제 당대표 일까지 같이 하다 보면 이 감당이 사실 보통 사람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이제 시작했지만 대형 뭐 초대형 사고를 친 거고 그래서 최소한 당 대표 대행은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거고 본인도 동의를 한 거죠. 그럼 의원님께서도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선택지가 지금 대안이 없다.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용태 최고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해요? 그건 이제 비대위가 이제 이준석 대표 돌아오는 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전 해법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원래 비대위라는 게 당헌 당규에 한 60일로 규정이 돼 있어요. 활동 기간. 60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비상 상황 대책이기 때문에 맞아, 이게 맞아.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김종희 비대위가 1년 이상 가니까 뭔 비상이 이렇게 오래 가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그 징계 기간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직무대행 비대위로 성격 규정을 하면 그러니까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되 딱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비대위는 종결하는 없어진다. 걸로. 그러니까 종결하는 선언 만약에 걸로. 선언만 그렇죠. 한다면 해법이 된다. 그 정도는 이제 뭐 정치적 합의로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임기 규정을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작할 때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무혐의 됐다는 거 전제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컴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그 임기 끝나는 날 딱 못 박는 걸로 하고 출범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뭐 그 비대위 출범에 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직무대행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이 대표도 뭐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 당헌 당규상 문제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대표나 대표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고치면 되죠. 당헌을 바꾼다? 예, 당헌 당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라는 거는 저희들 내부에서 뭐 법치주의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운영상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 비대위만 있었지 직무대행 비대위는 없었다. 뭐 직무대행 비대위 가능하게끔 만들면 되지 뭐. 충분히 저희들 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 체제를 사실상 끝장내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큰 파열음이 나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게 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권리가 아니라 사고라고 규정을 했고 그게 의총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미 그 해석은 끝난 문제예요. 그 해석을 뒤집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 의총이 그 다수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물론 뭐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몇 분이 지속적으로 조기 전당대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대표 고리 때만 가능한 거라서 뭐. 그러면 의원님 그 진단을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당원을 바꿔서 비대위로 가는데 그것이 그 이준석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로 가면 그 뭐 만사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이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비대위가 잘 할 거냐 이 문제지. 바로 그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에 종속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핵관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과 또 소통은 또 잘 돼야 되고. 그 뭐요? 누구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인물로? 그건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항상 당이 이제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대통령실에서 잘못하는 게 있을 때 견제를 못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등한 위치에서 대통령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요즘 뭐 한국 사회 분위기 자체가 김종인 전 위원장 어떻게 된 거세요? 아니 근데 누구라도 예. 그 자리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분은 그 자리에 가서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얼마 전에 그 인터뷰 보니까 먼저 나는 다시는 안 만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데 보니까 국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너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윤핵관도 아닌데 대통령하고 대등원에 치서 소통할 수 있는데, 이거 선택지 쉽지가 않거든요. 인물 찾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없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나 보군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오. 왜냐하면 또 이게 비대위원장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대놓고 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낙점하는가는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달린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오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금 20%대까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말고 대통령실 개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뭐 저희들 뭐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그러면 비서실장이네요.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어찌 보면 비서실장이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총괄하면서 대통령도 좀 직보도 좀 하고 그렇죠.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그렇죠.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평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 상황에 음. 좀 비상 대응이 필요하고 메시지 집중 관리, 일관된 관리가 필요한데 도어 스태핑을 못 막았잖아요. 못 막았다. 예, 예. 저는 그것도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도어 스태핑하면 장단점이 뭐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단점이 훨씬 많다. 이런 걸 좀 파악을 못했거나 판단을 못했거나 아니면 직언을 못했거나 뭐. 근데 사실은 하나니까. 진행 과정을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해 놓고 다음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득을 못한 거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중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참모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공감해야 돼요. 그렇죠. 내지 예. 설득을 시킬 정도였던 뭐 내공이 있거나. 그렇죠. 이제 그게 그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 김대기 현 실장은 사실은 그 경제 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기 비서실장은 좀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래요. 특히 이제 대통령 마음을 잘 읽고 또 대통령 코드가 있거든요. 그 이제 선거 캠프 같이 뛰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정무적 능력이 있는 분을 좀 잘 쓰면 전 좋겠습니다. 혹시 그럼 의원님 머릿속에 또 그러니까 차기 비서실장 후보도 혹시 만약에 건의한다면 이 사람이 좋겠다는 혹시 있습니까? 여건이 되는 분은 충분히 있죠. 있어요? 예, 있죠. 그래서 인사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 비서실장 책임은 만약에 뭐 책임을 지더라도 후임 비서실장은 좀 갖추어 놓고 나가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서실장이 완전히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 새로운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수석급들은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인사 쇄신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소화하는 게. 예, 너무 또 많이 사람을.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게 이제 뭐 복합 위기라는 표현이 이미 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방점을 찍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으면 맨 앞자리에 놓는 게 항상 인사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게 뭔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대통령실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비서실장 한 명으로 국한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죠. 맞아요. 예, 본인의 문제죠. 그래서 본인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정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판단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는 좀 겸하게 인정하고 지금 휴가 가셔서 생각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에 레이저처럼 거기에 집중해서 대응을 하고 그런 메시지도 그렇게 나갈 수 있게 언론의 헤드라인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게 기자들 질문할 때마다 계속 답변해가지고 이슈가 바뀌는 이런 대응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좀 대통령 본인의 좀
좀 쓴소리이긴 하지만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쭤봤던 것은 그 인사 계획이 아니라 인사 라인 있잖아요. 예. 지금 뭐 검찰 출신들 채워져 있는 이 개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뭐 초대형 실수가 나온 건 없죠. 아니 문제가 여러 개 지금 발생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장관 인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직원 인사까지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응이 문제인데 저는 이번 장관 인사에서도 참 안타까운 게 기준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때 7대 기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결격사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는 못 지켰지만 우리는 지키겠다. 발표를 하면 예를 들어 참 대응이 안타까운 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30년 전의 일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기준에는 10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몰라요. 그냥 최근에 음주운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그 인사 문제에 접근했으면 이 정도 인사 문제로 정치적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대응이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다. 능력과 전문성만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손에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네. 손에 잡히는 거는 문재인 정부 7대 기준 우리 지키겠다. 이 하나만 나왔어도 굉장히 인사에서 저는 득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국정 기조와 관련된 건데 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역점을 줘서 그러니까 국정 동력을 이쪽에 집중해서 이것부터 풀겠다라고 하는 브랜드 상품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대통령 프로젝트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저도 일을 했지만 뭐 해수부 공무원이나 북송이나 그건 권력기관의 정상화거든요. 이제 권력기관이 개인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거고 또 국제적인 룰을 안 지키고 그래서 권력기관의 정상화, 문명국가화 하겠다. 이런 큰 브랜드를 내걸고 접근해야 되는데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민주당 정치 보복 프레임에서 근데 잘 지금은 방어를 못한 역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물가 문제로 고통받는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뭐 며칠마다 하나씩 짚어주면서 대처하고 정책을 내고 이런 걸 보여줬으면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죠.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이슈가 도어 스태핑 한다고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한 국정 운영이 되는 도어 거죠. 스태핑이 뭐냐 오히려 분산 효과를 발생했다. 그렇죠. 산만한 국정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기 상황에. 그렇죠. 국민들 힘든 건 모르고. 메시지 줄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여러 가지 흩뿌려버리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 지적은 충분히 성립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그럼 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권성동 그 말씀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는 그냥 가는 거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를 바꿀 경우에도 지금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하고 또 이제 또 뽑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혼란이 너무 극심하죠. 당이 좀 연착륙해서 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되는데 또 당내 권력 투쟁도 심해지고 때문에 저는 현재 뭐 어느 최소한의 안정 속의 변화를 추진을 한다면 비대위원장 정도 바꾸는 게 지금 해법이라고 봅니다. 원내 대표직은 이제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무 큰 혼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해서이기보다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 같네요. 예, 좀 그런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뭐 칭찬해주긴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의정에서도 국정 말고 의정에서도 뭔가 좀 집중되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야당이 협조를 끌어내서 어떤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우선 전략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그것도 당연히 민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 안정 특위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민생 특위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물가 안정 특위 활동을 당 전면에 내걸고 거기서 아마 준비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당이 하나씩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이제 국민들이 뭐 잘한다고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방을 돌면서 SNS 정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은 이걸 받아가지고 계속 분열상으로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 결정을 승복한 게 아니거든요. 마지 못해서 지금 지방을 돌고 있고 또 본인은 당연히 무혐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 복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좀 대응을 할 때
아주 냉소적이거나 조롱한다는 느낌의 그런 식의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결국 분기점은 경찰 수사 결과라는 걸 이제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리위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련 경찰 수사에 뭔가 좀 정치적 입김 내지 영향이 좀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일선 수사관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별로 좀 안 좋게 보기 시작했잖아요. 아, 경찰국 문제 때문에? 그죠. 경찰국 문제고 너무 사실 좀 굉장히 좀 약간 압박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 수사는 정권의 외압이 들어가기 힘들다. 오히려. 왜냐하면 일선 수사관들이 뭐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